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현금 정산표에 대해서 다뤄볼 시간인데, 현금 흐름표를 실무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그 강의는 다 엑셀로 진행이 되는데, 엑셀은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강의부터 진행되는 엑셀은 41강, 그러니까 오늘은 42강이잖아요. 근데 엑셀 자료는 41강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블로그 링크도 41강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 안쪽에 있는 각종 수식들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냥 영상으로만 보다 보면은 중간에 조금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영상 끄시고 제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열어보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영상이 막 2시간, 3시간이 될 테니까 그런 거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출퇴근길에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출근하셔서 그 사무실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아니면 자택이나 이제 이런 데 앉아가지고 PC에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세요. 그냥 영상만 들어선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히 실무 강의니까 실제로 엑셀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은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는 뭐 심화 표현을 따로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회계 원리니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금 정산표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그걸 설명한 다음에는 저랑 같이 현금 정산표를 작성을 해 보면서 어떻게 현금 흐름표를 만들면 되는지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처음 보시죠. 형식은 달라도 어쨌든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좌측 끝에 이렇게 재무상태표 2개가 놓여져요. 이게 기초, 이게 기말. 느낌 오시죠? 기초에서 기말 놓고 증감을 표시해줘요. 다시 현금 정산표 가장 앞에는 재무상태표가 온다. 재무상태표는 비교 공시를 해가지고 전기를 놓고 단기를 놓고 마지막에 증감을 표시해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증감이에요. 앞에 전기와 단기를 놓았던 이유는 오로지 증감을 표현하기 위함이고요. 증감을 표현한 다음에는 이 우측에서 증감의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현금정산표는요, 크게 보면 여기 증감을 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이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표현해 주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1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서 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장기차입금 200만원 감소했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서 장기차입금 200만원 감소한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 뭐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쪽에 영업활동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달아서 여기서 투자활동이 표시가 되고요. 또 재무활동이 표시가 되고요. 표가 길어서 한 번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투자, 재무활동 순으로 증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2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되는데, 비현금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검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걸 외우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엑셀 표에 이렇게 써져 있다. 구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얘네들 각각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비현금 거래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현금이 오가지 않고 수익과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계정 대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업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재무도 아니고 그냥 자산부채 자본끼리의 변동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자산부채가 변동하면서 수익과 비용이라도 발생하면은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끼리 그냥 변동이 일어난 거는 현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현금 비용으로 따로 여기다가 적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검증이 있어요. 이 검증식에는 0을 다 띄워야 돼요. 이 검증식에 0이 떠져 있는 뜻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증감 중에서 정기말, 단기말 걔네의 증감을 뽑았을 때 그 증감을 현금 정산표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없다 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잘 설명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지금 장기차입금 상환에서 현금이 200만원 감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재무활동의 재무유출 상환이죠. 재무유입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돈이 들어온 거고, 재무유출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돈이 나간 건데요.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면서 200만원 돈이 나갔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이게 증감이 200만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정기말에 1000만원이었는데 단기말에 800만원이 되면서 증감이 200만원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를 200만원 마이너스라는 증감을 여기 있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표시가 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재무 유출에 상환 200만원 돼 있어요. 뭐가? 장기차입금 상환하면서 돈이 200만원 나갔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앞에 있는 요 증감을 표시해 준 겁니다. 이 오른쪽에서. 그래서 여기 검증에 0이 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증에 0이 떠 있는 이유는 설명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200만원 감소라는 증감이 상환하면서 200만원 나갔다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 0이 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는 순간 여기 검증식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떠요. 여기 마이너스 200이라고 뜬 거는 얘는 현재 마이너스 200이라는 증감이 설명되지 않았다. 증감 중에서 마이너스 200만큼 설명이 안 됐어, 이 짜식아. 가서 설명을 해봐. 여기다가 넣어서 200만원이라고 적어서 설명을 해봐. 그럼 내가 0이 돼줄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00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200이라고 적어서 장기차입금의 증감을 설명을 해주면 여기 검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식을 다 0을 띄워야만 현금 정산표가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조금 길 것 같은데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재무상태표, 정기말, 단기말 적고, 그 다음에 증감을 적어준다. 정기말, 단기말 적는 것은 증감을 뽑기 위함입니다. 오케이? 증감을 뽑았으면은 걔를 이 오른쪽에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는 영업도 투자도 재무도 아닌 비현금 거래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적었을 때 걔네가 증감을 다 설명을 잘 했는지 우측 끝에서 검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이렇게 적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복잡하게 적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여기 밑에 손익계산서를 일단은 적어두는 편입니다. 이 현금 정산표를 작성할 때 내가 작성을 잘 했는지 비교를 해 가면서 보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정도는 적어줘요. 최소한. 더 많은 걸 적을 수 있어요. 여기 뭐 유형자산 요약한 표를 적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퇴직급여 부채를 기초 증가하면서 표현한 표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이쪽 오른쪽에다가 따로 작성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이 손익계산서 정도는 여기다가 작성해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현금 정산표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해 주겠죠. 최소한 이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현금 흐름표 요약이라고 얘도 있어요. 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표를 다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요약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현금 흐름표 요약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약하고 현금의 증감을 뽑아낸 다음에 영업, 투자, 재무 다 더하면은 현금의 증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현금 적고 얘네 두 개 합계를 내면은 기말이 되면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여기 위에 있는 현금 기말이랑 맞아야 돼요. 지금 현금 기말에 93만 4,500원인데 여기 밑에 가면은 93만 4,500원 맞죠? 네, 이러면은 계산이 잘 된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이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기초기말 해가지고 증감 뽑아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적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적고, 재무활동 적고, 비현금 거래 적고, 맨 마지막에 검증이 오고 돌아가서 그 아래쪽에는 손익계산서 정도는 적어주고
현금 흐름표 요약이 온다. 최소한 이게 미니멈입니다. 이 정도는 작성을 해야 현금 흐름표 정산표를 무리 없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해 구성 내용을 보죠. 얘네 어떻게 적는지.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영업활동부터 보시자면은, 영업활동에는 단기 순이익이 오고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자산 부채 변동이 있어요. 얘네가 뭘 뜻하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요거 기억나시죠? K갭에 의해서 작성된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적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크게 보면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단기 순이익, 그 다음에 비현금 수익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 증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첫 번째 단기 순이익, 일단 이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현금 수익 비용,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부채 증감, 이렇게 단기 순이익, 비현금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증감, 이렇게 적어주고 얘네를 다 더하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난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정산표에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사실은 반대예요. 정산표를 작성하고 얘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산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산표에서는요, 첫 번째가 이렇게가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비현금 수익 비용이에요. 오케이? 맨 마지막이 자산 부채 변동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단기 순이익이고, 두 번째가 비현금 수익 비용이고, 세 번째가 자산 부채 변동이라고 했죠. 그 얘네의 항목들을 다 더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나 아까 걔나 똑같다. 단기 순이익 적고 비현금 수익 비용 적고 자산 부채 적어요. 다만 차이점은 비현금 수익 비용이라고 아까는 제가 한 번에 퉁쳤지만, 여기서는 비현금 비용의 가산을 먼저 적고요, 비현금 수익의 차감을 또 따로 적습니다. 얘네는 별도로 표기를 해요. 보통 얘네를 또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어요. 이 표는 어떻게 적는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비현금 비용이랑 비현금 수익은요, 따로 나눠서 두 줄로 작성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표 안에 있는 구성을 보자면은, 여기 첫 번째 줄은요, 첫 번째 줄은 아래에 있는 애들이 합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합계고, 느낌 오시죠? 얘는 요거 합계고, 얘는 요거 합계고, 얘는 요거 합계고, 이렇게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더하면 요 금액이 되고, 요 금액이 되고, 요 금액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또 요 금액이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첫 줄은 일단은 좀 무시를 하세요. 첫 줄은 밑에 있는 항목들 다 더해준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아래 항목들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현금 흐름표 요약에는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기 순이익,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자산 부채 변동이 단기 순이익, 비용 가산, 수익 차감, 자산 부채 변동, 이렇게 이 첫 줄 합계낸 거를 밑에다가 써주면은 현금 흐름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조금씩 명료해지고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됐고, 이 첫 번째 줄은 아래에 있는 항목들의 합계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항목들 이제 보자면은, 첫 번째 단기 순이익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단기 순이익을 어디다 적어주냐면요, 이익 잉여금의 변동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왜? 왜긴 왜야.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집합 손익을 타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저기 회계순환구조 회계원리 강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순환구조를 다 보고 오셔야 되고, 여기서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 항목인 단기 손익은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기간을 끊고 한 기간 동안의 플로우를 자본이라는 스톡에 저장을 시켜놓고 다음 기간 플로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손익에는 위에는 아무것도 적히지가 않고요, 여기 이익 잉여금으로 한 줄 덜렁 적힙니다만, 이거를 그냥 숫자로 때려 박으면 안 돼요. 여기 F1을 누르면은 D46에서 숫자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D46을 가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단기 순이익을 끌고서 이쪽에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붙이고 나서 적으면은 이익 잉여금이 그 외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은 단기 순이익 때문에 늘어난 것만 있겠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증감된 거 44만 4,5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감이 단기 순이익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검증에 가보면요, 0이 떠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0이 딱 떠 있어요. 예쁘게. 라는 것은 설명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단기 손익도 클리어를 했고 이익 잉여금도 클리어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단기 손익을 클리어하면서 동시에 이익 잉여금은 클리어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에 있는 이제 비용 가산을 클리어를 해 봅시다. 비현금 비용의 가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고요. 두 번째는 비품의 감가상각비예요. 맨 마지막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해 준 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여기에서 비현금 비용이 뭐가 있을까? 이 판관비에 비현금 비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퇴직급여가 비현금 비용이고 감가상각비도 비현금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4만 원이랑 감가상각비 30만 원이 비현금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얘네는 비용을 인식을 하지만 현금이 나가질 않아요. 나머지 항목을 볼까요? 예를 들어 급여 같은 건 직원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현금이 나가잖아요. 소모품비, 사무용품 사고 뭐 그런 거죠. 당연히 돈이 나가죠. 제세 공과금, 나라에 돈 내야 되잖아요. 돈이 나갑니다. 수도 관열비도 돈이 나가죠. 하지만 퇴직급여는 퇴직한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는 퇴직급여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돈이 나가니까 사실은 이제 운용자산도 봐야 되는데 그 얘기 일단 생략을 할게요. 회계 원리니까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돈이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돈이 나가지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관련해서는 이제 중급회계 같은 거 보시고 감가상각비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에서 다뤘던 건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은 옛날에 이미 그 자산을 살 때 나갔잖아요. 자산을 살 때 유형자산이 생기면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때 나갔죠. 그때 현금이 나간 거 유형자산 사면서 현금이 나간 거는 투자활동 현금 유출로 다 현금흐름표에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옛날에 샀던 그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금이 나가냐? 절대 안 나가죠.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안 나가는 회계처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현금 비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항목이 비용의 가산 이쪽에 적혀지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 적혔는지. 그리고 얘네 3개를 더하면 위에 34만원 적히고요. 그런데 이거 왜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긴? 비용이니까 가산을 해야지. 여기 당기순이익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없었으면은 이 당기순이익이 30만원만큼 더 높았겠죠? 74만 4,500원이었겠죠. 이 간접법이라는 게 일단은 당기순이익만큼 돈이 들어왔다. 44만 4,500원만큼 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더 들어왔잖아. 왜? 감가상각비만큼은 돈이 안 나갔는데 비용이 생겨서 들어온 게 내려간 것처럼 표시가 됐으니까 얘네를 플러스를 해줘야지 그 실제 들어온 돈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퇴직급여도 4만원 더 해줘야죠.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까지 했던 그 설명에 기반해서는 얘랑 얘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활동으로 넘겨버리는 거고 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이라서 더해준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얘가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제거시켜서 투자활동으로 보내버린 것이고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되었는데 진짜 비현금 비용이라서 가산해 준 것이고요. 뭐 어떻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 비용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손익은 다 와야 돼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투자활동이랑 관련된 거니까 너 나가라고 내보내야 되고 그 외에도 현금의 유출입이랑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데 걔가 영업활동이 아니면은 여기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익차감인데 수익차감은 딱 하나 있어요. 처분이익. 뭘 처분했어? 요거 비품을 처분했어요. 단기에 비품 처분하면서 3만원 처분이익이 생겼어. 기초에 50만원이라는 비품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원 있었는데 걔가 기말에 가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빵빵이잖아요. 처분했던 거지. 뭐 폐기 처분했든 매각을 했든 어쨌든 처분을 했고 그러면서 처분이익 3만원이 생겼는데 얘는 비현금 수익으로 차감해줘야 돼요. 왜? 얘는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투자활동으로 빼줘야 돼요. 나가라고. 나가. 너 영업활동에서 나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처분이익이라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비현금 수익이 맞아요.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은 맞는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처분이익 돈이 들어오면서 생긴 이익 아니야? 비품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서 생긴 이익이잖아요. 처분이익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 현금에 유입이 있는 수익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여기 오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 본질은 처분이익인데 얘가 이제 비품이니까 비품의 판매는 뭐야? 유형자산 판매하면서 돈 들어오는 건 뭐야? 투자활동이잖아요. 그건 영업활동이 아니야. 비유동자산 구입하고 처분하면서 생기는 뭐 각종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투자활동이에요. 그래서 그건 투자활동에 가서 그냥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가라고 이 효과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수익이면은 여기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로 들어가 있었겠지. 걔를 제거하려면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현금 수익은 차감해 줘야 돼. 하나 3만원. 그러면은 이것도 밑에 내려가서 이 손익계산서에 볼 때 여기에 비현금 수익이 없을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때 눈에 딱 들어오죠. 사실은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비용이 되게 많고 수익은 별로 없어요. 수익은 기껏해 여기 매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원래 손익계산서가 생겨먹은 게 매출에서 계속 빼면서 당기순이익까지 오는데 더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게 보면서 일단 매출은 당연히 영업활동이겠지. 얘는 됐고, 영업외 수익에서 혹시 비현금 수익 없나 잘 찾아봐야 돼요. 그때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배당금을 줘서 현금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현금 수익이고,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경우에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비품을 팔면서 돈도 받으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현금 수익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제거해줘야겠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3만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밑에 가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표에서, 정산표에서 이쪽에 당기순이익에 44만 4,500원 적어놨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걔를 이쪽에서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투자활동으로 내보내려고. 영업활동에서 내보내서 투자활동으로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3만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기순이익도 설명을 했고 비현금 수익 비용도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자산부채 변동. 자산부채 변동은 기본적으로는 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적고 부채랑 자본은 변동한 금액 그 방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면은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 반대로 적었잖아요. 재고자산은 이렇게 100만원 증가했는데 자산부채 변동에서는 마이너스 100만원이라고 적었죠. 반대로 적었죠. 왜? 자산이니까. 그리고 매출채권 150만원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 가보면은 자산부채 변동에는 150만원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반대로 적혀있을까? 왜긴 자산이니까.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반대로 적어야 돼요.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외상매입금 55만원 증가했는데 자산부채 변동에는 55만원 그대로 적어놨어요. 왜? 부채니까 그냥 그 방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는 부채니까 그 방향 그대로 적어놨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자산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애들은 적혀있지 않은 애들이 많어. 요건 왜 그런가? 얘네는 다른 데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산부채 변동을 적지 않은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의문이 들죠. 아니 회계사님, 뭐는 여기다 적고 뭐는 안 적어요? 이것만 봐도 얘는 여기다 적고 얘네 두 개는 여기다 안 적네. 이걸 작성할 때 어떻게 아나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는 자산부채 변동은요 그냥 가장 마지막에 적으면 돼요. 이 정산표에서 적을 거 다 적고 아직 검증이 영이 안 됐으면 여기다가 적어주면 대체로 맞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잠깐만, 이 현금은 왜 안 적냐? 현금은 왜 안 적지? 이 생각 드시죠 지금? 가만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래 항목들 합계를 내는 거라며.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비현금 비용을 더한다든지 비현금 수익을 뺀다든지 자산부채 변동을 적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현금 여기는 제가 회색으로 칠해놓고 아무것도 뭐 적는 게 없어. 그렇죠? 여기 왜 안 적을까? 여기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만들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 만들고 있잖아요.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여기 만들고 있는 게 현금 흐름표란 말이에요. 현금 흐름표. 현금이 기초에 900만원 있었는데 기말에 93만 4,500원이 됐어요. 그래서 806만 5,5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806만 5,500원 감소한 거, 그걸 왜 감소했는지 이렇게 쭉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쭉 적어주는 게 806만 5,500원 감소한 거를 쭉 적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네가 뭐야? 여기 밑에 있는 애들 합계잖아요. 이렇게 쭉 합계. 여기 있는 합계를 다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얘를 여기다 또 적으면 어떻게 돼? 두 번 적는 거죠? 얘가 얘를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항목들을 다 더해서 806만 5,500원 쟤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또 806만 5,500원 적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적는 겁니다. 두 번 적는 거. 이중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중 계산. 그래서 현금은 아무것도 적으면 안 되고 현금을 뺀 나머지 애들을 적어서 현금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현금의 증감은 부채의 증감 더하고 자본의 증감 더하고 현금의 나머지 자산의 증감 빼주면 된다. 이 식에서 이 오른쪽 우변, 이 우변이 이 큰 표예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현금을 또 적어주면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현금의 증감을 부채랑 자산이랑 자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아래쪽에는 현금을 적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우변을 길게 늘어 쓴 게 현금 정산표이기 때문에 이 우변에는 현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현금의 자리는 좌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변에는 현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현금 정산표는 이 우변 그 자체거든요. 부채, 자본, 현금의 자산 얘네를 가지고 현금을 추적하는 거니까 여기는 현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정산표에서는 현금을 적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짠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요, 직접법으로 작성하면 돼요. 투자 활동이랑 관련된 애들을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기계장치, 비품, 투자 금융자산 총 3가지가 있고요. 기계장치와 관련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5줄이 이제 투자활동이랑 관련된 애들인데 얘네 변동을 직접법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비품 처분하면서 돈 얼마 받았냐? 가서 회계처리 살펴보니까 23만 원 받았다더라. 그럼 여기다 23만 원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돈을 얼마를 썼냐? 500만 원 썼다더라. 그럼 여기다가 투자 유출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비품 팔아서 돈 들어왔다고 여기 처분에 23만 원 적히고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돈 500만 원 나갔다고 이쪽에다가 투자 유출에 돈 나갔다고 500만 원 마이너스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얘네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직접법이라서 간단합니다. 재무활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재무활동 같은 경우도 재무활동이랑 관련된 계정은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줄었어. 왜 줄었어? 갚아가지고. 갚으면서 돈 나갔으니까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라고 직접법으로 200만 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항목의 합계는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금액을 이쪽 그 현금 흐름표 요약에서 끌고 오거든요. 투자활동 유입 유출, 재무활동 유입 유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현금 흐름표 요약에다가 적어주면은 요약이 깔끔하게 되면서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현금 거래 감루 관련해서 하나 있고 검증도 다 0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정산표가 작성이 된 건데 구성을 다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다 지우고 다 지워 또 얘네도 지우고 자, 다 지웠습니다. 깔끔해졌죠?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당기 순이익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당기 순이익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당기 순이익은 이익 잉여금의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당기 순이익만큼 집합손익 타고 와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반영이 되니까 요거 밑에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당기 순이익 그대로 끌고 와서 는 때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쭉 가보면은 일단 검정식은 0이 떴어요. 여기 있는 검정식을 다 0을 띄우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0을 띄워야 돼. 오케이? 들어가 보겠어요. 자, 다음은 비현금 비용가산. 요거 완성해야겠죠? 일단은 이제 실무에서는 유형자산 대장이랄지 뭐 감가상각 대장이랄지 그런 거 보고서 거기 있는 정리된 숫자를 갖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원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누르면 되겠죠. 이게 아이맥에서 쓰는 엑셀이라서 메뉴가 좀 이상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감가상각비 누르면은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비품이랑 관련된 게 5만 원이 있고 기계장치랑 관련된 게 25만 원이 있네. 그러면 돌아가서 비용가산에 일단은 비품에 5만 원 적어줘요. 어디? 이 감루에다 적어야 돼요. 감가상각비 5만 원. 그리고 여기도 감가상각비 얼마라고? 25만 원.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원장 보고 적는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이랑 감가상각비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된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보통 뭐 유형자산 대장, 감가상각비 대장 그런 이름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원장을 보고 그대로 적는 겁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 퇴직급여가 있겠죠. 퇴직급여 얼마라고 그랬어? 여기 있다. 4만 원 끌고 와서 붙이면 됩니다. 우리 3개 다 쓴 거예요. 오케이? 그 외에는 없을까? 한번 보면 돼요. 손익계산서를 가가지고 내가 놓친 비용금 비용이 없을까? 그런데 워낙 간단한 손익계산서라서 없네. 뭐 쓱 봤을 때 퇴직급여랑 감가상각비만 하면은 되겠네. 나머지는 다 현금 비용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두 개 썼어요. 당기순이익 적고 감가상각비 적었죠? 그 다음에 비현금 이제 수익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본 거 뭐가 있었어요? 비현금 수익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비품에서 처분하면서 생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가보면서 원장에서 한번 보면 돼요. 필터 지우고 수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뭐가 있지? 비품 때문에 3만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었구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 3만원. 여기다 처분 이익 이렇게만 적자. 칸을 넘어가니까. 그러면 또 이외에는 내가 놓친 게 없을까? 다시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영업외 수익, 배당금 수익은 뭐 돈 들어오겠지.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 밖에 없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변동을 적어야 되는데 얘네 항목을 쭉 봤을 때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애들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밖에 없죠. 이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거는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 이 기계장치랑 감가상각 누계, 비품이랑 감가상각 누계, 투자금융자산 뭐야? 얘네는 투자활동이랑 관련된 애들이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자산부채 변동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일단 얘는 다 000. 00000. 오케이? 여기 두 줄 남잖아요. 두 줄. 얘네 어떻게 한다? 는 하고 마이너스 치고 얘 적어서 위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 넣어주면 되고요. 볼까?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검증이 00 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됐다. 검증이 00 떠 있어.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내려가 보면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요렇게 4개겠죠?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애들이에요. 장기차입금은요? 얘는 재무활동이랑 관련된 애고. 회계사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인데 이게 왜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유동부채는 영업현금 흐름이다. 그런데 아닌 애들도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야?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있죠. 걔가 투자도 아니고 재무도 아니잖아요. 돈 꾸고 돈 빌려온 것도 아니고 뭐 주주랑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투자활동인가? 더더욱 아니죠. 얘는 개념상 영업활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보자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여기까지는 이제 유동 부채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까지. 얘는 비유동이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정별 성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그 사실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게 전년도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전년도에 회사가 해놓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 분류를 그렇게까지 고민할 건 없고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올해 창립됐어. 전년도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제 다른 회사들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거는 그냥 영업활동에 넣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한 게 투자나 재무에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 부채니까 같은 방향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산부채 변동을 는 하고 끌고 와서 이렇게 때려 넣어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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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가지 다 했어. 그 오른쪽에 가볼까? 검증식이 0이 되어 있는지 여기 위에 3개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만원만큼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 다시 돌아가자. 내가 여기 비용 가산에다가 4만원이라고 써가지고 이 증감한 거 4만원 설명을 해줬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목은 여기 있는 증감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항목들은 이 증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감이 얼마야? 4만원. 저 4만원 설명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여기서 설명이 됐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 이 4만원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설명이 됐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4만원만큼 증가했는데 그거 왜 증가했냐? 비현금 비용 퇴직급여 때문에 4만원이 증가했었다. 설명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근데 여기다 또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다가 4만원 적고 4만원 적으면은 8만원이잖아요. 4만원을 8만원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선을 딱 긋고 이쪽 정산표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증감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목들의 합계는 증감하고 맞아야 돼요. 저 검증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걸 다 더했을 때 이 증감이랑 차이가 있니 없니 그걸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8만원을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검증하면 0이 안 뜨지. 4만원만 설명하면 되는데 8만원 설명했어. 그럼 계산이 틀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긴? 얘를 지우면 되지. 그리고 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시 가서 볼까? 검증식이 0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가서 보시죠. 짜잔, 0이 됐어요. 0이 됐어. 그러면 완성입니다. 지금 0이 안 된 애들 몇 개 있죠? 이렇게
얘네만 우리가 찾아가서 0으로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아, 참고로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재무활동이니까 여기서 설명할 게 없지. 그리고 자본. 자본에는 자본금이랑 잉여금 있죠. 그런데 일단 자본금은 안 변했어요. 증감이 0이에요. 그럼 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뭐 영업인지 투자인지 재무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변동이 0인데 증감이 0인데 뭘 고민해. 그냥 자산부채 변동 0. 그 이제 이익잉여금 얘 어떻게 하면 될까? 증감이 44만 4,500원 증가했는데 얘 설명이 됐어 안 됐어? 단기손이고 설명이 됐잖아요. 여기다 0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럼 가볼까? 당연히 얘도 0, 0 검증에 0이 떠 있습니다. 이거 다 0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더 상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 완료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보기엔 쉬운데 내가 이걸 하려면은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답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한 말이더라.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한 말인데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답이 없어.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밤을 새 보셔야 정산표 그리면서 머리 한번 깨져봐야 이거를 이제 마스터하는 거죠.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기초로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틀 밤 셀 거 하룻밤만 세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 해볼까? 근데 투자활동 하기 전에 투자활동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재무활동부터 해봅시다. 재무활동 관련된 게 뭐가 있어? 요거 한 줄밖에 없죠. 장기차입금. 요건 쉽잖아. 장기차입금 200만원 감소했는데 이거 왜 감소했을까? 여기 다시 원장에 가서 추적을 해봅시다. 장기차입금이 처음에 이렇게 1000만원 2월이 됐어요. 이게 왜 없어졌을까? 어딨나 찾아볼까?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니네 금융에다가 200만원 조기 상환 하면서 돈이 나갔어. 현금 200만원 나갔어요. 대신에 장기 차입금도 200만원 줄었어요. 재무활동이랑 관련된 거는 회계 처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현금 정산표에 그냥 그대로 직접법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 직접법으로 어떻게 돼? 현금 유출에 조기 상환 적고 돈이 들어왔어 나갔어? 나갔지. 마이너스 200만원. 짜잔. 이러면은 그 옆에 검증에 0이 또 안 떠. 0이 뜹니다. 짝짝짝. 훌륭해. 자, 그러면은 지금 검증식에 0이 안 뜬 게 뭐가 있어요? 기계장치랑 비품. 얘네만 0을 띄우면은 이 정산표 다 완성한 겁니다. 라는 말은 지금 재무활동은 이렇게 재무활동은 다 완성이 됐다는 뜻이죠. 훌륭해, 훌륭해. 투자활동을 이제 완료를 해보자. 학생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투자활동으로 관련된 현금흐름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 풀려고 그랬어요? 투자활동이랑 관련된 모든 그 회계 처리를 다 분계를 끊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법으로 적으라 그랬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실무에서는 원래는 유형자산 대장이라든지 감가상각 대장이라든지 유형자산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다른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걔를 참고해서 이걸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원장에 가서 마치 학생들이 문제를 풀듯이 유형자산이랑 관련된 모든 분계를 찾아봅시다. 제가 유형자산이랑 관련된 모든 분계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대신 찾아드렸어요. 이게 이제 유형자산이랑 관련된 올해 모든 회계처리예요. 여기서 조금 초록색으로 칠한 거는 이제 기계장치랑 관련된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노란색인 거는 이제 비품이랑 관련된 회계처리. 여기 위에까지는 이제 2월 된 애들. 기초에 기계장치 1000만원이랑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75만원 넘어왔고요. 비품 50만원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25만원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품을 우리가 팔았어요. 그게 요거야. 팔기 직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었죠. 5만원 감가상각비 인식을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된 거죠. 순액으로 이제 20만원짜리 얘를 현금으로 23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 비품 50만원, 감루 30만원 나가면서 현금 23만원 적히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분에 관련된 분계고 얘는 처분하기 전, 처분하기 직전까지의 감가상각비. 처분하기 전에는 감가상각 인식하고 팔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은 내가 들고 있었으니까 지금 1월 9일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는 내가 들고 있었으니까 그 9일치 감가상각비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만원 인식을 하고 이렇게 판 거죠. 요거 되시죠?
이것도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를 내가 새로 샀어. 미지급금 한번 타고 왔어요. 처음에 25일날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온 거죠. 기계장치 500만 원, 미지급금 500만 원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떨면서 현금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지급금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500만 원 주고 산 꼴이고 회계기간 말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줬습니다. 왜 비품이랑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인식 안 해줬나요? 비품은 다 팔려가지고 없어요. 잔액이 다 팔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현금이 어디 나오나? 현금이 두 번 나오죠. 보이세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현금이 두 번 나와요. 그러면 투자활동이랑 관련된 현금으로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 그냥 얘네 가서 적어주면 돼요. 직접법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투자 유입부터. 비품 팔면서 돈 얼마 받았다고? 23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사면서 얼마 나갔다고? 500만 원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실수했네. 큰일 났네. 여기 수익 차감. 여기 3만 원이라 적을 게 아니라 여기 차감이니까 마이너스 적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잠깐 멘붕했어. 자, 아무튼 적은 거 다시 돌아오면 집중하면 투자 유입으로 처분한 거 23만 원, 투자 유출로 돈 나간 거 500만 원 죽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 그냥 검증식을 볼까? 검증식. 짠짠. 이렇게 관련돼서 보면은 얘네가 안 맞아요. 얘네가 왜 안 맞지? 일단은 기계장치 관련해서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지금 검증식에 남은 거라는 얘기밖에 없죠. 자, 이게 전형적으로 비현금 거래 때문에 검증식이 안 맞는 케이스인데 지금 검증식 자체는 0이잖아요. 0. 사실은 이 상태로 현금 흐름표를 끝내도 됩니다. 이 검증식 자체는 합계가 얼마야? 0이에요. 0. 지금 비품 관련해서 마이너스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가지고 검증이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검증식 전체 합계는 0이잖아요. 이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럼 찝찝하니까 이쪽에다가 감누라고 적고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고 그러면은 검증식이 모두 0이 되고 비현금도 합계는 0이 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겠죠? 설명하기 진짜 싫지만 얘를 왜 이렇게 적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요것만 보자면은 일단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직접법으로 각 계정별로 이제 돈 나간 거, 실제로 나간 거 합계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 얘네를 적을 때는 유형자산 대장이나 감가상각비 대장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올해 유형자산 처분하거나 유형자산 구입하면서 들어가고 나간 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있어서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갖다가 적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굳이 원장을 보고 적을 필요가 없고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다가는 실제 돈 나간 거, 돈 들어온 거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검증이 다 0이 떠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딱 금액이 얘랑 반대 방향인데 같아. 그러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비현금 거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완료가 되고 또 비현금 거래는 그 자체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비현금 거래 합계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계정 간 대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서 하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적고 넘어가고 싶지만은 얘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 표에서 처분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만 솎아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좀 밑에 설명을 쓰자면은 비품은 50만 원 있었고요. 감누가 마이너스 30만 원 딸려 있었고요. 그래서 순액이 20만 원짜리예요. 즉 비품 50만 원에 감누 30만 원 딸려 있어서 장부가 2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다? 23만 원에 지금 파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 회계처리예요. 거래처는 이제 고물상 김씨가 이걸 사갔는데 23만 원에 주고 사갔어. 자, 그래서 돈이 23만 원 들어왔고 비품 없애주고 감노 없애주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분계를 다시 적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분계야, 같은 분계. 지금 이 상황은 20만 원짜리 비품을 23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20만 원짜리 팔아서 현금을 23만 원 받았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그래서 3만 원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는 감누라는 애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먼저 여기 위에서 감누를 없애면서 비품을 없앤 거죠. 오케이? 감누를 없애면서 비품을 없앴어요. 감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에 적으면 없애주는 거고 비품은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적으면 없애주는 거잖아요. 비품 이렇게 두 개 합치면 50만 원이니까 여기 50만 원 적힌 거고 감누 이쪽에다가 30만 원 적어주면 여기도 30만 원 적혔으니까 같은 건데 합계는 같은 건데 두 번 나눠 적으면서 이렇게 비품과 감누를 서로 상쇄시키면서 없애주는 거. 이 분계를 먼저 해주고 그 밑에서 현금 받는 거랑 관련된 분계를 끊어주면 왜 유형자산 처분 이익 3만 원이 생기는지 좀 더 명확하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금 정산표를 그릴 때는. 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금 정산표에서는 얘네가 지들끼리 상쇄돼서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은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현금 거래란 것은 자산, 부채, 자본끼리의 계정 대체라고 했죠. 이때 주의할 게 현금 외의 자산이랑 부채, 자본끼리 계정이 대체되는데, 그때 수익이라든지 비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끼리 계정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이 생기거나 새로운 비용이 생기거나 혹은 기존에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현금을 제외한 자산이랑 부채, 자본끼리의 계정 대체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비현금 거래라서 표시를 안 합니다. 걔네는 현금의 증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갈 때는 수익이 생기거나 비용이 생기거나 아니 뭐 자산부채라도 변동해야 되는데, 자산부채 변동이라는 거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자산부채가 변동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위에 미지급금 없어지면서 현금 나가죠. 이런 건 비현금 거래도 아니고 계정대출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현금이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비현금 거래가 아닌데, 내려오면 감루랑 비품끼리 서로 없어지는 거면 비현금 거래가 맞아요. 여기에는 현금도 나타나지 않고 수익과 비용도 없기 때문에. 이때 현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랑 관련이 있는 거는 비품 20만 원이랑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 원이지, 감루는 이 현금이랑 상관이 없어요. 약간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회사가 돈을 23만 원 받았는데 걔는 감루랑은 상관이 없어요. 23만 원 받은 거는 장부가 20만 원짜리 비품 때문에 받은 거지, 감루가 30만 원 있던 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어거지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현금 입장에서 보면 현금 정산표를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현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랑 관련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고 얘네는 나랑 관련이 없어. 비록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덜렁 두 줄로 써놨지만 나는 이 감루가 나랑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그리고 실제로도 관련이 없어요. 얘는 현금 23만 원 들어온 거랑 감루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감루를 따로 반환해줘야 돼. 감루를 따로 반환해주면 30만 원 감루가 없어지면서 상대 계정 뭐가 와야겠어? 비품이 와야지. 비품 말고는 올 게 없잖아. 지금 30만 원이. 비품이 30만 원이 와야 30만 원, 20만 원이 되면서 얘가 50만 원 합계가 위에 있는 분계랑 맞잖아요. 여긴 비품이 올 수밖에 없고, 논리상, 계산상, 논리상이 아니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끼워 맞추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계가 결과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치면, 현금이랑 관련 없는 애들을 발라내고 나면, 그러면 얘네는 자산, 부채, 자본끼리의 계정 대체죠. 서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정을 대체시키면서. 그러면 얘는 비현금 거래다. 이건 비현금 거래다. 우리가 정산표에서 이렇게 구입하면서 나간 돈 적어주고, 처분하면서 들어온 돈 적어주고, 또 관련된 손익하고 비용 다 없애주고 나면은 감루의 증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는데, 감루의 감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표현이 안 돼요. 이 표에서는. 그렇죠. 다시 증감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 얘네는 적어주면서 감루의 증가는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감루가 감소한 적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75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는데, 감루는 이제 자산 입장에서는 차감 계정인데 자기 자리가 원래는 대변이니까 자기 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25만 원이 증가했어. 걔네는 여기 비용가산으로 표기가 돼. 비품도 처분하기 직전에 2월 된 거는 25만 원인데 처분하기 직전에 5만 원 감가상각비 인식해서 30만 원이 됐잖아요. 증가한 거 자체는 이 표에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 표에서는요, 감루가 감소한 건 전혀 표기가 안 돼요. 왜 표기가 안 될까? 걔는 현금이랑 관련이 없거든. 감루가 증가한 건 왜 적어줘요? 감루가 증가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비현금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서 감루를 늘리니까 자산, 부채, 자본끼리 계정 대체가 아니라, 비현금 거래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예요. 즉 감루가 증가하는 것은 비현금 거래가 아니다. 감루가 증가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비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반면에 감루가 줄어드는 것은 비현금 거래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수익과 비용도 나타나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끼리 계정 대체되면서 감루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존재는 했잖아요. 25만 원이다가 30만 원이 돼서 걔가 0이 됐는데, 여기 그 재무상태표에 존재는 했으니까 그 존재했던 게 찌꺼기가, 그 존재의 찌꺼기가 여기 검증에 남아있던 겁니다. 얘를 지워주면 그 찌꺼기가 여기 남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해결해줘야 돼. 왜?
안 그러면 검증이 다 0이 아니라 뭔가 지저분하게 남으니까. 그래서 비현금 거래에다가 적어주고 검증도 0으로 만들고 개념상 감루가 없어지면서 비품이 없어진 거. 이걸 처음 들으면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걸 정산표에서 표현할 방법도 없고요. 개념상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라서 여기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현금 비용까지 다 적고 나면 완벽해. 검증이 다 0이 됐어요. 짜자잔. 자, 그러면은 현금 정산표가 다 작성이 됐어요. 정말? 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합계들을, 여기 있는 합계들을 밑으로 당겨오면은 이 표가 돼요. 이 표가 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 합계, 투자활동 현금흐름 합계, 재무활동 으로 현금흐름 합계, 세 개를 다 적으면은 현금의 증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의 증감을 기초현금이랑 더하면은 93만 4,500원이라고 하는데 얘가 맞냐? 가서 올라가 보면 얘가 맞죠? 93만 4,500원 맞네. 그러면은 현금 정산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 표를 작성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표 안에 숫자가 그냥 써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여기 위에를 보세요. 여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수식으로 물고 들어왔죠? 이 정산표에서 요 4만원을 제가 수식으로 물고 들어왔어요. 이 4만원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정산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30만원은? 요것도 여기 위에 보면 수식이잖아요. 이것도 여기 정산표에서 얘네 두 개 합계로 끌고 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현금 흐름표 요약을 딱 적고 트루 값이 뜨고 그리고 딱 봐서 검증도 0이 되면은 이 정산표가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현표를 그릴 때, 이 현표를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저 정산표에서 수식을 끌고 오면 됩니다. 이거 오른쪽에는 적절하게 써주면 돼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짜주주주주 적어서 앞에 있는 정산표에 있는 이 각 항목들을 하나하나 뒤에 있는 이 표에다 옮기면 돼요. 이 자산부채 증감은 어디서 끌고 왔겠어요? 자산부채 증감 여기서 끌고 왔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정산표에서 다 끌고 온 거예요. 투자활동도 하나, 2개 있죠. 뒤에 가보면은 하나, 2개 있고. 재무활동도 여기 보면 하나 있죠? 이거를 여기서 하나로 적고. 그러면은 아까 그 요약한 거랑 똑같은 결론이 발생해. 얘네 더하면은 현금의 순증가가 806만 5,500원 감소고 기초현금 900만 원이라서 얘네 두 개 더하면은 기말현금 93만 4,500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현금 흐름표 요약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쓸 수 있게 된다. 요거를 그냥 숫자를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항목들이 다 수식이니까 앞에 있는 현금 정산표 숫자를 다 끌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현금 정산표도 작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하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강의는 정말 길었죠. 다 들으신 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 강의 들으신 다음에 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중도 안 되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제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포기를 하셨으면 지금 제 인사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실제 회계사들도 업무에 처음 투입돼서 현금 정산표를 그려보라고 하면 잘 못 그려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서 모르겠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시고 또 작성해보고 반복을 해보셔야지 이게 알지, 그냥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회계사들 같은 경우 이제 막내한테 이 일을 시키는데, 막내가 보통 한 1년차 때 7개, 8개 정도 이제 현표를 그리면은 그 다음에 약간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7번, 8번은 이걸 반복을 해야 감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현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서 손익계산서도 단순하고 재무상태표도 단순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작성해 보시면서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응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IFRS에서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